전남 광양시 백계산 자락의 옥룡사터. 신라말의 조그만 암자를 864년 도선이 중창한 사찰로 반평생 수련과 제자 양성에 전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지금은 허허벌판으로 황량하게 남아있는 옥룡사터. 조선시대까지도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폐사된 후 금액이 끊겨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빨갛게 불먹은 청들이, 즉 서토청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시 사찰의 모든 건조물들이 목조 건조물이었기 때문에 화재에 이렇게 약했는가 봅니다. 아마도 화재가 나면은 전체가 화재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털을 갖다가 안정하게 덮고 또 중창을 하고, 불이 나면은 또 다시 다지고 또 중창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 이곳엔 97년부터 진행된 옥룡사 발굴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데 신라 말기부터 조선 후기의 유물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는 옥룡사가 신라 말기에 조성돼 조선 후기까지 오랜 시간 대규모 사찰을 유지했다는 걸 가늠케 한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유물은 일명 비석거리라 불리우는 도선국사와 그 제자 통진대사의 부도토를 발굴하던 중 발견됐는데, (1920년까지) 비석이 있었다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발굴 결과 도선국사의 부도편과 통진대사의 부도편 수천 점이 출토됐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유물은 발굴이 한창 진행되던 중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부도 초석 아래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석관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이 옥룡사 도선국사 부도 밑에서 나왔던 석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명하게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얼굴은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이 턱 밑에 이걸 하악골이라고 그래요. 두개골은 거의 사갔는데 하악골은 윤곽이 확실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는 또 완연했었어요. 이 척추 옆에 팔다리 뼈를 갖다가 이렇게 추려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우리 엉덩이 부분 골반 뼈가 있었는데, 골반 역시 두개골처럼 거의 사가져 가지고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발견된 유골. 사망 당시 40대에서 60대 이후의 남성으로 추정됐는데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었던 까닭에 정확한 연대 측정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문헌에만 존재했던 선각국사 도선의 부도. 이번 발굴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골의 주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베일에 가린 채 지난 2002년 다시 땅속에 묻혔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도선. 그를 찾는 발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들어줘요. 호남의 소금강 영암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도갑사. 이곳은 위대한 선승이자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풍수를 확립한 도선국사의 영정과 그를 기리는 전각이 있는데, 왜 이곳 영암에 도선국사를 기리는 국사전이 있는 걸까?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당시 존재했던 시문들을 모아 편찬한 동문선. 여기에 실려있는 선각국사 비문엔 도선이 신라국 영암인으로 나타나 있다. (1663년) 조선 효종 때 세워진 도갑사 도선 수미비. 통일신라 시대의 도선국사와 조선시대 수미왕사 두 분의 행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도 도선의 고향을 신라 낭주, 즉 현재의 영암으로 기록하고 있다.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월출산. 그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성기동은 백제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해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왕인 박사와 도선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발굴 결과 이곳은 선사시대에 이미 부락을 형성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을 전해 오기를 구림 이전부터 마을이 조성됐다고 이제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 앞전에 발굴을 해본 결과 그 옛날 토기가 많이 발견됐고 생활용기 토기가 많이 발견돼서 선사 이후로 해서 인류가 생존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오랜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구림마을. 마을 한편에 작은 동산처럼 자리하고 있는 한 바위, 바로 국사암인데, 고려시대 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국사로 추정된 도선의 탄생 설화를 지니고 있다. 도성국사의 어머님이 도성에서 태어났을 때 처녀 몸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주변의 시선을 부모님들이 나무래가지고 이곳에다가 도성국사를 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사가 된 후로 여기를 도성국사 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국사암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말 영암 성기동. 빨래하던 한 처녀가 오이를 먹고 그날 바로 임신해 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소문을 두려워한 여인은 며칠 후 이곳 바위에 갓난아기를 내다 버렸는데, 사흘이 지나 다시 그곳에 가보니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모여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여인은 아기를 다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은 비둘기 구 수풀림자를 따 구림마을로 불리게 됐는데, 이곳에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도선은 유년 시절부터 불교를 가까이에서 접해오다 15세 되던 해 월유산 화엄사에서 출가한다. 그럼 당시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의 어느 곳일까? 월유산이나 월라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 놀 유자가 아무래도 이두였을 것이다. 이두로 쓴 것이라고 보여지고, 월생산, 월출산은 한자로 쓴 것이 아니냐, 바꿔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 월출산에 있는 화엄사다. 해발 809m로 높진 않지만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이 많아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려왔던 월출산. 이곳은 그 산세만큼 수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도선국사가 처음 불교에 입문한 월출산 화엄사. 현재 월출산엔 화엄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곳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낙발지지, 즉 도선이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은 곳이라고 전해오는 곳이 있어 그 행적을 어렴풋이 가늠케 한다.
선각국사 비문에 따르면 15세에 출간 도선은 한 해도 채 못 돼 대의를 깨달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던 도선은 희철 대사가 독리산에 선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된다. 전남 곡성의 독리산 태안사. 통일신라 경덕왕 원년에 창건됐는데 이곳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희철 선사가 9개 산문의 선맥, 즉 구산 선문의 한 갈래인 독리산문을 열었고 당시 새로운 사상을 찾던 도선을 비롯한 많은 학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교종은 신라의 왕도인 기영주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었다. 기영주 남산에만 1000개의 사찰이 있을 정도로 기영주는 신라 불교의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천년왕국 신라가 혼란기를 겪으면서 불교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권위와 형식을 중시하며 중앙 집권 세력들 사이에서 전성기를 누려왔던 교종에 반해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한 새로운 선사상이 바로 구산선문이었다. 교종하고 어떤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는 들어갈 수 없었죠. 지방의 어떤 호족이라든지 이런 한적한 곳에 배치될 수밖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선문이, 그러니까 선종이 가지는 어떤 사상적 속성 때문에 그런데 교종하고는 달리 선종은 삼선을 위주로 하거든요. 삼선을 위주로 하는 사찰들은 어떤 고요한 산사, 그러니까 산문인데 선문을 산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산문에서 자기 어떤 내적 어떤 참선 수행을 하는 입지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어려운 경전이나 교리가 아니라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선종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흐름이었는데 당시 지배 세력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에 치우쳐 있던 교종에 대립되는 혁신적인 개혁이었다. 독리산문의 개조 희철대사. 그는 20살에 부석사에서 출가한다. 이후 당나라로 유학가 중국 선종불교의 원류 서당 지장대사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선종을 접하게 되는데 귀국 후 독리산 태안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머물며 선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도선은 희철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데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 눈에 보이는 현상보단 자연과 마음속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 것, 바로 무설설 무법법을 전수받는다. 이 무설법이라는 것이 네가 이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지금 도갑사의 1700년 역사를 그대로 인식하고 보면 1700년입니다. 그러나 도갑사를 새롭게 보면 또 새롭게 봐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공부한 마음을 그대로 네가 보여줘라. 그게 무설지법, 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그 깊은 이치를 깨우친 도선은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기를 받는데 이후 15년 동안의 긴 운수행각에 들어간다. 운수행각이란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도선은 운봉산 밑에 도구를 파고 참선도 하고 혹은 태백산 바위 앞에서 띠집을 짓고 여름을 지나기도 하면서 15년간 전국 강산을 두루 행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선은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과 민심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된다. 산천을 주유하며 깨달음을 얻은 도선은
37세 되던 해 백계산 옥룡사에 거처를 정하는데 이곳에서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상주하며 수행에만 전념한다. 이에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배움을 구하러 오는 학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신라 왕조의 초대도 받지만 머물지 않고 바로 옥룡사로 돌아와 수백 명에 달하는 제자들의 양성에만 힘썼다고 한다. 옥룡사를 중창한 후 신라말 개혁사상의 중심인 선종불교의 맥을 펼쳐나갔던 도선국사. 그는 898년 신라 효공왕 2년에 72세의 나이로 열반에 든다. 입적 후 도선은 신라 왕조로부터 선사로 추증된다. 하지만 정작 도선은 고려 시대에 더 높게 평가를 받는데 고려 현종은 도선을 대선사로, 숙종은 왕사, 인종은 삼각국사로 추증해 그의 높은 덕을 기렸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비조로 불리우는 삼각국사 도선. 도선의 고향 영암 도갑사에선 도선국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법력이 높은 선승으로서 또 풍수의 대가로서 그를 기억하고 찾는 발길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선 이전의 우리 민족의 풍수 사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뭐 마을의 지형이라든지 혹은 뭐 수도라든지 뭐 반월성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요. 수도라든지 혹은 뭐 어떤 지명 같은 것을 모양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풍수라기보다는 풍수적인 사고관념이라고 보는 게 이제 옳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의 풍수가 신라 말 경우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로 왕도를 중심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퍼져나간 것이죠.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경주 토암산 자락의 숭복사터. 이곳에서 발견된 최치원의 숭복사 비문에선 원래 풍수상 길지이던 사찰터를 왕릉자리로 지목해 그 터를 비워주고 현 숭복사지로 옮겼다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풍수에 관한 오래된 언급 중 하나다. 신라 28대 원성왕의 왕릉인 괴릉, 동의신라시대 왕릉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자랑하는데 원래 이곳엔 숭복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성왕이 죽자 풍수적으로 뛰어난 이곳에 그의 릉이 들어서게 됐고 숭복사는 현재의 터로 옮겨 다시 세워졌다. 이처럼 도선 이전의 풍수는 당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귀족 중심의 사상에 머물러 있었다. 영암 도갑사의 도선국사 성보관. 이곳엔 도선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데 당시 도선은 어떤 경로로 풍수를 접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풍수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옥룡사의 삼각국사 비문엔 지리산 암자에서 수행 중이던 도선이 이인에게서 구세 도인지법을 전수받았다고 실려 있다. 하지만 도갑사 도선국사 비문에 따르면 도선이 중국에 입당해 중국 밀교의 대가 일행선사로부터 풍수를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삼각국사 비문은 고려 중기인 1172년에 조성된 반면 도갑사 도선국사 비문은 조선 중기인 1663년에 조성됐을 뿐 아니라 일행선사와 도선의 활동 시기도 150년 정도 차이가 나 도선의 입당설은
연대적으로 모습이 많다. 고려 초기의 자료는 도선국사의 심의한 행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승으로서의 모습을 적으면서 그걸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려 후기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중국에 가가지고 일행선사로부터서 밀교승입니다. 일행선사에게 이 모든 것을 배워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의 문헌들에선 조선의 당나라 유학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조선의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고려 후기의 자료에서부터 조선의 입당설은 부쩍 눈에 띄는데, 이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당시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조선에게 상징성을 부여하고 신비감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존하는 기록 중 조선의 행적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옥룡사 비문. 이곳에서 조선에게 풍수를 전해줬다고 묘사하는 이인은 누구일까? 비문엔 조선이 이인에게서 풍수를 전해받은 곳의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사도촌이다. 전남 구례군 사도마을. 이 마을의 기원은 신라 흥덕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000년이 넘도록 사도마을로 불리고 있는 이곳에선 아직까지도 조선국사에 관한 일화들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전국 일주를 하면서 전 산들 모든 걸 조사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 둘러보면서. 그래서 남한을 거쳐서 우리 구리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 그 매부로 지나마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지방 천령 고천이죠. 도선국사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니까. 이 앞들에 그 조그마한 그 마산책은 내 있었죠. 거기다 배를 타고 그네다니더래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란 뜻에서 사도리로 이름 지어진 마을. 지금은 간척을 통해 논밭이 들어서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 당시엔 마을 입구까지 물길이 흘렀고 모래톱이 형성돼 있었다고 한다. 지리산의 물줄기가 흐르는 섬진강 마을에서 이인에게 음양 오행지수를 전수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풍수를 만든 조선. 과연 그에게 풍수를 전한 이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조선이 태어났던 영암의 당시 지리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암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다. 물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의 통로로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도 이곳을 통해 일찍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영암의 지리적 환경에서 조선이 풍수를 일찍이 접할 수 있었을 거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 지리산은 지금 영암하고 그렇게 이제 공간적으로 멀지 않은데 영암은 이제 대당 교역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영암은 상당히 이제 중국 문화와 지식이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따라서 당연히 풍수서도 이제 들어와서 그 인근에 이제 퍼져 나가면서 지리산에서 이제 수련하거나 혹은 수행하는 지식인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그것이 조선에게 전수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의 스승인 희철 선사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희철은 일찍이 헌덕왕 13년에 당나라로 건너가 중국 선종불교의 대회가 서당 지장선사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 당시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사상이 바로 풍수. 이런 배경에 따라 풍수를 접한 해철이 조선에게 중국 풍수 이론을 간접적으로 전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해철 선사가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갈 시기가 당나라에서 가장 이 풍수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풍수에서 잘 아는 일행선사라든가 보금천이라든가 아주 그 중국의 유명한 풍수학자들이 가장 크게 활동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해철 선사가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도 역시 자이든 타이든 풍수를 접해왔을 확률이 매우 이제 높다고 보는 것이죠. 도선의 풍수는 불교의 선사상이 바탕을 이룬다. 당시 내적 수련을 중시한 선무는 수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풍수적으로 좋은 산세에만 들어섰다. 또한 시공간의 개념 이해가 기본인 불교의 가르침처럼 풍수도 땅과 하늘, 공간의 관계를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 또 풍수라는 개념은 불교와 무관하지 않으며 풍수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풍수를 접근하려면 일단 땅과 공간과 하늘 이 관계를 된다는 것은 연기론적 사고의 근본을 갖고 인연이 주어진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부처님법과는 무관하지 않다. 다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그렇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도선은 이전에 존재하던 고유의 풍수 사상에 그가 접한 새로운 불교 사상인 선종의 사상을 결합해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풍수 사상을 확립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전민에 드러난 풍수 사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 전래된 풍수 사상이 있을 것이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도선의 풍수 사상의 요체라 그럴까요? 그거는 불교하고 풍수를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선은 선승이었고, 마음을 수련하는 그러한 이제 승려였고, 그 바탕 위에 이제 풍수를 이제 자기 사상으로 이제 수렴해서 종합한 것인데요. 한 대형 서점. 이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곳 중 하나는 풍수 관련 서적 코너다.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다양한 풍수 서적들. 이 중엔 특히 도선을 언급한 책이 많다. 도선 비결, 도선 탑산가, 송악 명당기 등 도선의 저서라고 전해오는 책들은 많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 후대 이야기를 다루거나 후대인에 의해 쓰여져 도선이 직접 남긴 저서라고 보긴 어렵다. 도선국사를 훌륭한 인물로 왕실에서 조정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숭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탁된 많은 자료들이 이게 풍수, 지리, 예언서, 이걸 또 도참서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이 유행을 했던 것은 한결같이 이 도선국사 이름에 가탁됐던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도선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고려사. 고려사엔 삼각산 명당기, 도선기, 도선빌기 등 도선의 저서에 대한 언급들이 수차례 나온다. 하지만 실제 전해져 내려오는 저서가 전무한 탓에 도선의 풍수 사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원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려 후기 괴년이 지은 고려국사 도선전에 도선의 풍수 사상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온다. 바로 비보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병이 있게 되면 그걸 의사가 첫째 진단을 하죠. 진맥을 내서 무슨 병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한다. 뜸을 놓거나 또는 침을 놓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그 방식 그대로 도선국사의 그 풍수이론에 나타납니다. 즉 지나치게 기가 센 곳은 그걸 눌러줘야 하겠고 지나치게 약하다고 한 곳은
그걸 북돋아줘야겠고, 또 기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 흘러가지 않게끔 연못을 판다든지 이러한 방법들. 사람이 만약 병이 들어 위급할 경우 곧장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병도 역시 그러하니 절을 짓거나 불상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부도를 세우면 이것은 사람이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과 같다. 이를 비보라 한다. 선각국사 비문을 살펴보면 이런 도선의 비보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도선이 지리산 이인에게서 산천 순역지세를 살피는 방법을 전수받았다고 나오는데, 산천 순역지세란 산천의 형세를 통해 땅을 순과 역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산천 순지세라 함은 산과 강이 마을을 감싸고 흘러 사람들이 재해 없이 살 수 있어 살기 적합한 곳을 말한다. 그러나 산과 강이 서로 등지고 흐르면 이로 인해 자연재해나 홍수가 많아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는데 이것이 바로 산천 역지세다. 그렇다면 풍수의 비주로 불리는 도선이 35년을 머물렀다는 옥룡산은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일단 저 백계산 정상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절턱까지의 이 용세가 굉장히 힘차게 역동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절터는 제비둥지 같이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 풍수 용어로는 우리가 와혈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조리 같은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고 이렇게 안온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룡사터는 풍수적으로 나쁜 곳은 아니지만 도선이 선택한 명당이라고 하기엔 허점이 많다. 좌청룡에 해당하는 부분이 함몰돼 있고 절터 앞쪽으로 기가 빠져나가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옥룡사에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동백림.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우리나라 남부지방 사찰림의 전형인 이곳은 단순히 경관을 고려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도선의 비보 사상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 절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두 지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좌청룡 부분은 깊이 함몰해가지고 청룡백호의 균형이 맞지를 않고 그런 부분을 동백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이 앞에 수구 부분은 급경사가 져가지고 물이 급하게 쓸려져 내려간다는 그런 아주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단속하기 위해서 동백나무를 겹겹이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비보 풍수를 했던 것이죠. 이런 비보 사상은 도선국사의 부도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도선의 부도가 세워진 터는 함몰된 형세로 풍수적으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부도터를 잡아 그 결점을 보완해 인근 지역을 사람이 살기 적합한 산천 순지세로 바꿔놓은 것이다. 도선의 스승인 희철 선사의 부도터에서도 이런 비보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흔적은 당시 구산 선문의 사찰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도선의 비보 풍수가 이미 도선 당대에 많이 확산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계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서남사. 천하 제1의 명당으로 꼽히는 이곳에도 도선의 비보 사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서남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각황전. 도선국사는 이곳에 동쪽의 허한 길을 북돋기 위해 철불상을 모셨다고 한다.
네, 서남사의 이 산은 조계사이지만 그 봉의 이름은 장군봉입니다. 그래서 이 청룡인 동쪽이 허하고 서쪽인 백호의 혈이 너무 강해서 해룡 고조를 하는 이러한 그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의 청룡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한 철불을 이 각항전 자리에 모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려진 서남사 중창도. 서남사가 명당에 입지했었고 당시의 풍수도 철저히 따른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여기에서도 도선의 풍수 사상이 진하게 묻어난다. 서남사 입구에 세워진 강설루. 이곳에서도 도선의 비보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서남사를 감아 흐르는 개울이 양쪽으로 갈라져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설루를 세워 비보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당시 유행하던 명당 풍수와는 다른 도선의 독창적인 비보 풍수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도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풍수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됐을까? 고려시대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고려사. 조선 초기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들어졌는데 고려사 세계편엔 도선과 왕건의 인연을 강조한 구절이 자주 눈에 띈다.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왕건에게 비기를 전해주어 사만통일의 초석을 다졌다는 기록인데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새로운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선종사찰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 선종사찰들은 대개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스님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힘을 얻지 않으면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민심을 수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선종 승려들을 한 대로 합쳐가지고 고려를 건국했고 또 통일 기반을 그렇게 해서 다졌습니다. 통일신라 말 골품제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체제가 무너지면서 신라, 후백제, 고려로 분열됐는데 이런 혼란기에 분열된 삼안의 통일을 이룬 이가 바로 왕건이다. 하지만 영토의 통일을 이룩한 왕건에겐 민심의 안정이 가장 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시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도선과의 인연을 강조해 백성의 신뢰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 왕건이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후뇨 10조. 사찰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 사상에 의거해 지어야 한다는 제2조를 포함해 후뇨 10조는 전체적으로 도선의 풍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왕건이 삼안 통일을 이루고 세운 개국사찰 개태사. 그는 이곳에 혼란했던 민심을 수습하고 태평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분열됐던 후삼국을 상징하는 세 개의 돌미륵불을 모셨는데 여기에서도 도선의 풍수 사상을 읽을 수 있다. 도선국사는 고려 후기에 다시 부각된다. 당시 새로운 지배 질서를 원했던 세력들은 그 수단으로 천도를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인용되는 것이 바로 도선의 사상과 예언이었다. 개경은 지력이 다했으니 서경 또는 한양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천도 역시 풍수적 이유보다는 풍수를 외피로 한 정치 권력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도 이제 당시 권력과 혹은 정치와 풍수 혹은 도선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역시 권력이 이용하는 정치가 이용하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선은 이처럼 새로운 질서를 꿈꾸던 정치 세력들의 사상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도선이 단지 지배층에만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일반 민중들에게도 희망의 약속이었다. 천불천탑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화순 천불산의 운주사. 이곳은 도선이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하룻밤에 1000개의 불탑과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2개의 불상을 채 일으키기 전에 새벽닭이 울어 실패했고 미륵세계가 열리지 못했다는 전설이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울림이었다. 풍수는 자연지리적 요소를 해석하는 형이하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도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두 개는 서로 굉장히 다른 것이지만은 땅에 대한 믿음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서로 스팝되어 가지고 풍수 도참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던 세력들뿐 아니라 이상향을 꿈꾸는 소박한 민초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도선국사. 이처럼 시대와 계층을 망라해 도선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민족에게 도선은 다양한 형태로 해석돼 왔다. 역사에 실제했던 도선,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처지에 맞게 투영시킨 상징으로서의 도선이다. 그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말하면 그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니까 도선국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면 설득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 도선국사 그 자체의 어떤 창작품이 아니고 민중의 우리 국민들의 집합된 지혜의 그 결과물, 바로 그게 그 도선국사의 풍수, 소위 말해 비보풍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와 자신만의 독특한 풍수 사상을 결합해 세상을 치유고자 했던 선각국사 도선. 그는 이상세계를 꿈꾸던 이들 각각의 염원이 만들어낸 희망이자 현실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많은 이들의 갈망이 1000년 전 잠든 도선을 깨우고 있다. 이곳을 전해 오기를 구림 이전부터 마을이 조성됐다고 이제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 앞전에 발굴을 해본 결과 그 옛날 토기가 많이 발견됐고 생활용기 토기가 많이 발견돼서 선사 이후로 해서 인류가 생존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다, 이 마을이. 오랜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구림마을. 마을 한편에 작은 동산처럼 자리하고 있는 한 바위, 바로 국사암인데, 고려시대 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국사로 추정된 도선의 탄생 설화를 지니고 있다. 도성국사의 어머님이 도성에서 태어났을 때 처녀 몸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주변의 시선을 부모님들이 나무래가지고 이곳에다가 도성국사를 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사가 된 후로 여기를 도성국사 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국사암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말 영암 성기동. 빨래하던 한 처녀가 오이를 먹고 그날 바로 임신해 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소문을 두려워한 여인은 며칠 후 이곳 바위에 갓난아기를 내다 버렸는데 사흘이 지나 다시 그곳에 가보니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모여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여인은 아기를 다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은 비둘기 구 수풀림자를 따 구림마을로 불리게 됐는데 이곳에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도선은 유년 시절부터 불교를 가까이에서 접해오다 15세 되던 해 월유산 화엄사에서 출가한다. 그럼 당시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의 어느 곳일까? 월유산이나 월라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 놀유자가 아무래도 이두였을 것이다. 이두로 쓴 것이라고 보여지고 월생산, 월출산은 한자로 쓴 것이 아니냐, 바꿔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 월출산에 있는 화엄사다. 해발 809m로 높진 않지만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이 많아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려왔던.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우리 엉덩이 부분 골반뼈가 있었는데 골반 역시 두개골처럼 거의 사가져 가지고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발견된 유골. 사망 당시 40대에서 60대 이후의 남성으로 추정됐는데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었던 까닭에 정확한 연대 측정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문헌에만 존재했던 선각국사 도선의 부도. 이번 발굴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골의 주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베일에 가린 채 지난 2002년 다시 땅속에 묻혔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도선. 그를 찾는 발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들어줘요. 호남의 소금강 영암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도갑사. 이곳은 위대한 선승이자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풍수를 확립한 도선국사의 영정과 그를 기리는 전각이 있는데 왜 이곳 영암에 도선국사를 기리는 국사전이 있는 걸까?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당시 존재했던 시문들을 모아 편찬한 동문선. 여기에 실려있는 선각국사 비문엔 도선이 신라국 영암인으로 나타나 있다. (1663년) 조선 효종 때 세워진 도갑사 도선 수미비. 통일신라 시대의 도선국사와 조선시대 수미왕사 두 분의 행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도 도선의 고향을 신라 낭주, 즉 현재의 영암으로 기록하고 있다.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월출산. 그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성기동은 백제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왕인 박사와 도선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발굴 결과 이곳은 선사시대에 이미 부락을 형성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광양시 백계산 자락의 옥룡사터. 신라말의 조그만 암자를 864년 도선이 중창한 사찰로 반평생 수련과 제자 양성에 전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지금은 허허벌판으로 황량하게 남아있는 옥룡사터. 조선시대까지도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폐사된 후 금액이 끊겨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빨갛게 불먹은 층들이, 즉 서토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시 사찰의 모든 건조물들이 목조 건조물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이렇게 약했는가 봅니다. 아마도 화재가 나면은 전체가 화재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털을 갖다가 안정하게 덮고 또 중창을 하고, 불이 나면은 또 다시 다지고 또 중창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 이곳엔 97년부터 진행된 옥룡사 발굴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데 신라 말기부터 조선 후기의 유물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는 옥룡사가 신라 말기에 조성돼 조선 후기까지 오랜 시간 대규모 사찰을 유지했다는 걸 가늠케 한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유물은 일명 비석거리라 불리우는 도선국사와 그 제자 통진대사의 부도토를 발굴하던 중 발견됐는데, (1920년까지) 비석이 있었다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발굴 결과 도선국사의 부도편과 통진대사의 부도편 수천 점이 출토됐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유물은 발굴이 한창 진행되던 중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부도 초석 아래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석관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이 옥룡사 도선국사 부도 밑에서 나왔던 석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명하게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얼굴은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이 턱 밑에 이걸 하악골이라고 그래요. 두개골은 거의 사갔는데 하악골은 윤곽이 확실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는 또 완연했었어요. 이 척추 옆에 팔다리 뼈를 갖다가 이렇게 추려서 옮겨놨고요. 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흐름이었는데, 당시 지배 세력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에 치우쳐 있던 교종에 대립되는 혁신적인 개혁이었다. 독리산문의 개조 희철대사. 그는 20살에 부석사에서 출가한다. 이후 당나라로 유학가 중국 선종불교의 원류 서당 지장대사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선종을 접하게 되는데, 귀국 후 독리산 태안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머물며 선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도선은 희철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데,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 눈에 보이는 현상보단 자연과 마음속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 것, 바로 무설설 무법법을 전수받는다. 이 무설법이라는 것이 네가 이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지금 도갑사의 1700년 역사를 그대로 인식하고 보면 1700년입니다. 그러나 도갑사를 새롭게 보면 또 새롭게 봐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공부한 마음을 그대로 네가 보여줘라. 그게 무설지법, 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그 깊은 이치를 깨우친 도선은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기를 받는데, 이후 15년 동안의 긴 운수행각에 들어간다. 운수행각이란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도선은 운봉산 밑에 도구를 파고 참선도 하고, 혹은 태백산 바위 앞에서 띠집을 짓고 여름을 지나기도 하면서 15년간 전국 항산을 두루 행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선은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과 민심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된다. 산천을 주유하며 깨달음을 얻은 도선은 37세 되던 해 백계산 옥룡사에 거처를 정하는데, 이곳에서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상주하며 수행에만 전념한다. 이에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배움을 구하러 오는 학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신라 왕조의 초대도 받지만 머물지 않고 바로 옥룡사로 돌아와 수백 명에 달하는 제자들의 양성에만 힘썼다고 한다. 월출산. 이곳은 그 산세만큼 수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도선국사가 처음 불교에 입문한 월출산 화엄사. 현재 월출산엔 화엄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곳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낙발지지, 즉 도선이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은 곳이라고 전해오는 곳이 있어 그 행적을 어렴풋이 가늠케 한다. 선각국사 비문에 따르면 15세에 출간 도선은 한 해도 채 못돼 대의를 깨달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던 도선은 희철 대사가 독리산에 선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된다. 전남 곡성의 독리산 태안사. 통일신라 경덕왕 원년에 창건됐는데, 이곳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희철 선사가 9개 산문의 선맥, 즉 구산 선문의 한 갈래인 독리산문을 열었고, 당시 새로운 사상을 찾던 도선을 비롯한 많은 학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교종은 신라의 왕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었다. 경주 남산에만 1000개의 사찰이 있을 정도로 경주는 신라 불교의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천년왕국 신라가 혼란기를 겪으면서 불교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권위와 형식을 중시하며 중앙 집권 세력들 사이에서 전성기를 누려왔던 교종에 반해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한 새로운 선사상이 바로 구산선문이었다. 교종하고 어떤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는 들어갈 수 없었죠. 지방의 어떤 호족이라든지 이런 한적한 곳에 배치될 수밖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선문이, 그러니까 선종이 가지는 어떤 사상적 속성 때문에 그런데, 교종하고는 달리 선종은 참선을 위주로 하거든요. 참선을 위주로 하는 사찰들은 어떤 고요한 산사, 그러니까 산문인데, 선문을 산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산문에서 자기 어떤 내적 어떤 참선 수행을 하는 입지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어려운 경전이나 교리가 아니라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선종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